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 살해를 자백한 지 6개월여 만에 피해 학생 가족들이 코버거를 태평양 북서부로 데려온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법정에 나섰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이 충격적인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들과 그 소송을 촉발한 엄청난 경고 신호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로앤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레 랩입니다. 예상한 일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케일리 곤살베스, 메디 모건, 자나 커노들, 그리고 이선 채핀의 가족들이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상대로 부당 사망과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이제 2022년 11월 13일 이른 아침에 그 4명의 아름다운 학생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그 학생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코버거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첫 학기를 보내며 범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다호주 경찰 기록을 통해 코버거의 연구 분야가 성범죄 절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조사관이 인터뷰한 학생과 교수들에 따르면 코버거는 그 주제에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은 뒤 작년 학생,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 동료 대학원생은 코버거를 미래의 강간범이 될 수 있다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들은 메디, 케일리, 젠나, 그리고 이선의 가족들이 WSU가 코버거를 워싱턴주로 데려왔다고 주장하는 소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그를 내보내려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와 소송에 따르면 2022년 가을 학기 말까지 코버거를 조교로 남겨두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살인사건 한 달 후쯤이었습니다. 이후 범죄학과는 그의 지원금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면 코버거는 지금쯤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한 교수는 아이다호주 경찰에게 코버거를 너무 일찍 내보내면 그가 소송을 제기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내 가족 모두가 하나로 뭉쳤어요. WS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교수진이 몇 달간 코버거의 피해자 스토킹과 살인 계획을 방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문서들이 놀라울 정도의 조직적 마비와 무대응의 심각한 실태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위협적이고 스토킹 및 포식적 행동의 전력이 알려진 워싱턴 주립대학교 직원에 의해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이 폭력적으로 공격당하고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워싱턴주 풀먼은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고 모스크바에는 아이다호 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지역을 합쳐 풀먼 모스크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코버거가 풀먼 모스크바 커뮤니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차별적이고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행동으로 평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학생들과 워싱턴 주립대학교 직원들 사이에 큰 두려움이 생겨 여러 여성들이 보안 요원 호의를 받았습니다. 코버거의 부적절하고 포식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최소 13건 이상의 공식적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코버거의 점점 심해지는 행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소송은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코버거의 과거와 문제 많던 청소년 시절, 워싱턴 주립대가 그를 풀먼 모스크바로 데려오기 전 중독 이력도 지적합니다. 그는 헤로인 중독 이력이 있었고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수년 동안 공개 온라인 포럼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과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 수차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여성 문제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 사업주들이 그의 행동에 놀라 그가 오면 여성 직원들에게 경고하려고 전자메모까지 남겼습니다. 그는 범죄학 대학원에서 연쇄살인범에 집착했으며 이 점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변호사들은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코버거를 이 지역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와 풀먼은 다른 주에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였고 긴 도로와 주 경계선만이 이들을 나눴습니다. 소송은 WSU가 없었다면 코버거가 그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급여, 일자리, 건강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소송은 코버거가 도착 직후 캠퍼스 내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그는 여성 책상 가까이 서 있거나 위에 서거나 출구를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전 크라임픽스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성은 코버거가 사무실에 와서 말을 걸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드 번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수십 건의 살인을 저지른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 중에는 카이 오메가 살인사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번디는 그곳에서 2명의 여학생을 살해하고 다른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헤시에서 소송에 따르면 코버거는 여학생들을 그들의 차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가 학생들을 불편하게 해 오후 5시 이후 일부 학생들에게 보안 요원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한 여학생이 코버거의 언어적 공격으로 울며 교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그는 분노를 쌓아온 듯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묘사됐습니다. 한 여학생은 코버거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상세에게 보고했고 이에 상사는 그녀에게 코버거와 단둘이 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캠퍼스 보안 요원이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그 여학생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르면 워싱턴 주립대학교 직원들 사이에는 코버거에 관한 암호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상 워싱턴 주립대학교 직원들은 코버거가 동료 중 한 명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방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동료가 코버거와 단둘이 남겨지지 않도록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직원이 동료에게 코버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제목에 911이라고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부생이 코버거의 무서운 행동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워싱턴 주립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들은 9월과 10월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워싱턴 주립대학교 준수 및 시민권 사무국에는 코버거 관련 13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담당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브라이언 코버거와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이다호주 경찰에 의해 인터뷰된 워싱턴 주립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그녀가 브라이언 코버거에 대해 내린 충격적인 분석을 소송에서 언급합니다. 한 여성 대학원생은 워싱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권력자들이 왜 코버거 행동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버거 관련 여러 교수 회의 중 한 번에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포식자들과 일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박사 학위를 준다면 그 사람은 몇 년 후 교수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괴롭히고 스토킹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거예요. 워싱턴 주립대 교수는 코버거가 이미 스토킹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송은 워싱턴 주립대가 코버거를 고용해 통제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일부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 정책에 따르면 고용 조건 중 하나는 코버거가 성적 부정행위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용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성적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판정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 선언서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워싱턴 주립대는 채용 제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또한 워싱턴 주립대가 직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가 채용 전 종합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했다면, 코버거 신원조사를 했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와 그를 고용해 풀먼과 모스크바 지역 사회로 데려오는 위험성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WSU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부당 사망, 과실, 분노, 스토킹 방지 미흡 등 9가지 위반이 포함됩니다. 소송에는 개선 계획을 포함해 여러 장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SU는 코버거를 학기 말에 퇴출시키기로 계획하면서 그가 매주 감독관과 만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앞표지도 포함됩니다. 코버거는 체포 당일 출입 금지 통지서를 받아 대학 부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워싱턴 주립대학교 경찰경위가 성비위 혐의로 사임했다는 뉴스 기사들도 있습니다. 대학의 최근 성비위 관련 이력은 코버거와 그가 학교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사임했습니다. 소송은 코버거가 연쇄 살인범에 집착한 점도 설명합니다. 케인즈빌 리퍼 데니 롤링처럼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케이바 칼로 여대생을 살해했습니다. 코버거가 인정한 것처럼 롤링도 마스크를 쓰고 미닫이 유리문으로 집에 침입했습니다.
가족들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 소송은 또한 코버거가 비동의 포르노에 집착했던 점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검색 기록이 발견된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밝혀진 정보들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무대응이라는 불안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권한이나 이용 가능한 안전장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과 의무가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투명성,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노력은 복수나 추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안전을 책임진 기관들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고 신호가 있을 때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당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다호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부당 사망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존 데이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형사 변호사이지만 부당 사망 사건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존 씨, 첫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소송은 12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사람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잠재적인 미래의 강간범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아무 행동 없이 그 남자에게 개선 계획만 내줬어요. 그렇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비극적인 소송이에요. 이야기의 전개는 피해자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워싱턴주에 왜 개입하지 않았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코버거에 대해 분명한 경고 신호, 아주 큰 경고 신호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대학이 단순히 개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개입했다면 피해자들이 살아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을 읽는 건 정말 비극적입니다. 이것은 대학이 어떤 책임을 지고 조치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요, 존,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 중 하나는 이 소송이 작년에 공개된 아이다호 주 경찰 문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코버거의 지도 교수가 지금 당장 글을 내보내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개선 계획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게 개선 계획을 줘요. 마치 큰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사실 그들은 그가 개선 계획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학기 말에 글을 내보내고 지원금도 갱신하지 않으려 했어요. 13건의 민원이 있었지만 준수 및 시민권 사무국은 문제를 다루거나 그와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스토킹 민원들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코버거에게 소송을 당할까봐 걱정했던 건가요? 이제 그들은 4명의 살해된 대학생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건 단지 대학이 두려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코버거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개입하면 코버거에게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그걸 읽고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학 측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남자가 두렵다고요. 그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위험할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조치를 취하면 법정에 서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죠.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했죠. 그런데도 대학의 이런 관료들이 두려워서 뭔가 행동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 가족이라면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 대학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정보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관리자들의 수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대학이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소송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소송의 주장도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문제라든지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성희롱 관련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대학 총장이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학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뭔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거기에는요. 그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배경 이야기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맥락이에요. 그리고 코버거가 사형을 면하게 해준 그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거는 또한 가족이 재판을 겪는 것을 피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밝혀지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재판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그들에게는 다음으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맥락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대학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학에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반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왜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정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유죄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의로 마무리됐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재판이 있었다면 가족들이 최소한 조금 더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그 다음으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최고위층부터 시작된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했을 정의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훨씬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기에는 스토킹 때문에 타이틀 IX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캠퍼스에서 여러 불만이 있었고 여성들을 차까지 따라갔어요. 제 말은 이분들은 범죄학자들이에요. 범죄학과에 있는 범죄학자들이죠. 그를 잠재적인 미래의 포식자, 강간범으로 낙인 찍었어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냥 학기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저 사람이 나가서 아름다운 대학생 4명을 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은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그분들의 분야였고 그분들이 공부해온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고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타이틀 IX 청구, 즉 폭력 관련 부분은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 4명의 착한 아이들이 살해당했지만 타이틀 IX 청구는 가족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학 측에 당신들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코버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IX 위반을 주장하는 게 다소 기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가족들이 이 엄청나게 끔찍한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코버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고 보호받을 것이라 믿었던 그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대학에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걸 변호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대학 직원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가 잠재적 가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줄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건 변호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학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가 뭐가 있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죠. 그리고 등등. 동시에 그들의 범죄학과 범죄학 전문가들 스스로도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어요. 대학 행정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측을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패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가족 입장을 이해했을 거예요. 대학이 더 신경 썼다면 그 4명은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일에서 가장 끔찍한 건 그 네 아이들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건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정말 끔찍해요. 존 데이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아직 소송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Law and Crime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젤렛 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에서도 시청하고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